우리가 왜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을 했을까요? 바로 동남아시아 시장과 무슬림 시장에서 이 파이를 우리가 진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인 경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라면 무슬림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전투기를 살까요? 한국의 전투기를 살까요? KF-21은 이런 최첨단 무기체계 성능이 이제 가시화가 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한국을 따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KF-21 분담금 논의 중 당황하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당황했다고 언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정상회담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 그 비공개로 하자고 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환영사 이후에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대통령이 답례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환영사 안에 대통령께서 뭐 KF-21에 관련된 언급을 하니까. 근데 이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군 장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국방에 관련된 분야는 원래 비공개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개적인 언론을 통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인도네시아도 자국한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분담금 미납이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민감했을 겁니다. 거기다 우리는 정말 양보할 만큼 양보했어요. 제가 방위사업청 담당자였으면 저는 인도네시아 퇴출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부담 수량만큼 우리가 더 전력화 시키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군이 더 전력화 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차라리 더 끌어올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방위사업청이 왜 그렇게 협상을 했는지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선비의 자세로, 우리가 선비의 나라지 않습니까? 선비의 자세로 25년 6월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6조 원 납부해서 6천억 원 납부로 조정 합의를 해줬거든요. 물론 그 6천억 원만큼 우리가 기술을 더 안 주겠죠. 근데 바꿔 말하면 그 6천억 원만큼은 우리 혈세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현재 발전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미지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자국의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KF-21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분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는 돈, 나머지 하나는 계획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살펴보면 한 1만 7천 개 정도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도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력한 공군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뭐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간의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고요. 또 동티모르에서 인권 탄압 이슈가 있었어서 미국으로부터 무기 금수 조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 결과 2025년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전력들을 살펴보면 F-16AB 완전 초기형이죠. 이거 2대, F-16AM과 F-16BM 요거 8대, F-16C 블록 25, 32 이것도 초기형입니다. 18대, F-16D 5대, 수호이 27 SK 2대, 수호이 27 SKM 3대, 수호이 30 MK2 11대, 이렇게 49대가 전부예요.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쓸만한 건 F-16CD 23대, 그리고 수호이 30 MK2 11대가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군력을 현대화해야 하는 순간인 거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국방비가 이걸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다.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인도네시아는요, 그 훨씬 전인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체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가치 공동개발 연구가 시작된 게 2016년이거든요.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체납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체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냐? 개발도상국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는 매년 5%의 견실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코로나19가 극성이었던 2020년에만 마이너스 2.1%를 성장을 했지,
그 이후에는 21년엔 3.7%, 22년엔 5.3%, 23년에는 5% 성장을 보였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국방비는 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통제하고 있다. 2016년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군 장기 현대화 청사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MEF, 미니멈 에센셜 포스 2016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명시된 걸 보면 인도네시아 군을 현대화하려면 2024년까지 거기에 국방 예산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현실은 지난 15년 동안 0.8%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 0.8% 예산 안에서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반군과도 전투를 해야 되고요. 인도네시아에 숨어든 ISIS하고도 교전을 해야 되고요. 군 현대화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군대 유지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프리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산하는 2023년 인도네시아 국방비 지출은 95억 달러였어요. 같은 해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479억 달러였어요. 95억 달러면요, 인도네시아 GDP의 0.7% 수준이에요. 0.8%도 안 돼요. 그런데 23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4년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을 20% 향상시킨 2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승인을 했거든요. 이게 2023년에 실제로 쓴 금액이 근데 95억 달러였던 거예요. 대통령은 250억 달러로 인상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실제로 쓴 돈은 95억 달러였다는 거죠. 이들이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정말 진심이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애시당초 인도네시아는 제 시각에서는, 저의 주관적 시각입니다. 제 시각에서는 기술만 빼먹고 한국이 준 시제기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본인들이 팔아먹으려고 했던 정황적 의도까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행태가 비단 한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요, 2022년에 프랑스하고 무려 81억 달러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이 라팔이 인도네시아에게 공급받기 전까지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카타르로부터 7억 3천만 달러를 주고 중고 미라주 2000 전투기 12개를 구매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금 부족 문제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23년 8월에는요, 미국 보잉으로부터 현존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죠. 우리 KF-21과 동일한 4.5세대 전투기고 F-15EX 완전 하이급 전투기 아닙니까? 이거 무려 24대, 여기에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거기에다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24대에 달하는 블랙호크 헬리콥터, 이거 비싼 겁니다. 그 2대의 에어버스 A400M, 우리가 지금 공중무기로 쓰고 있는 그 비싼 기체를, 튀르키예로부터는 12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구매할 계획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 계획들을 들여다보면 과연 인도네시아가 KF-21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 총량은 49대입니다. 여기서 실제 대체해야 될 물량은 15대 정도예요. 뭐 라팔이야 재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 도입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F-15EX는 다른 얘기죠. KF-21과 동일한 세대의 4.5세대 전투기인데 KF-21보다 압도적인 수준의 무장 투발 능력과 항속거리 등 비교 능력 우위군에 있는 전투기입니다. 당연히 가격도 KF-21보다 더 비싼 전투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려 24대나 도입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KF-21 48대를 생산할 여유가 있는가? KF-21보다 더 비싼데 GDP 0.8%도 안 되는 국방비로 당장 공군에 파이가 없어요. KF-21을 48대를 계약대로 다 생산을 하고 그 와중에 F-15EX 24대를 도입을 하고 라팔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들어오려면은 인도네시아 공군은 지금의 2배, 3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공군이 그렇게 창설 단계에 있지도 않거든요. 비행단들이. 또 하나의,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의 저희를 의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분석되는 부분은 예산적 부분입니다. 공동개발은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투기 구매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F-15EX 같은 이런 전투기들을 구매할 때 많은 경우 해당 국가, 그 전투기를 판매하는 국가에서 구매하려는 국가에게 이 전투기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0% 내지 90% 정도를 대출로 충당을 해줄 수 있게 해줘요. 무기체계가 워낙 비싸니까.
그렇다 보니 판매국이 은행이나 뭐 정책금융, 기타 금융 같은 걸 통상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문했었던 그 수비안도 대통령이 유럽제나 미국제 무기를 선호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제 시각에서는 인도네시아는 한국한테 적당히 둘러대서 분담금 깎고 그동안의 절차하거나 본인들이 배웠거나 그런 기술들, 그리고 조금 기술을 적게 받더라도 분담을 깎은 상태에서 시제기 정도 받은 요 상태에서 실제 현역 전투기는 강력한 성능이 입증되어 있는 F-15EX를 풀대출을 땡겨서 구매를 하고 KF-21 시제기와 그간의 공동연구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자국의 항공산업을 발전시켜서 자국산 전투기 분량을 한 34대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서 자국 전투기 규모를 인도네시아 독자 개발 전투기로 채워서 하이로믹스의 공군을 구성하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요 정도가 된다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을 했을까요? 처음에 KF-X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바로 동남아시아 시장과 무슬림 시장에서 이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이 파일을 우리가 진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인 경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제기를 가지고 만든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라면 무슬림 국가들이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전투기를 살까요? 한국의 전투기를 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적인 의도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J-10 전투기 도입 논의가 KF-21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었나요? 이 J-10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아마 흘러나온 얘기일 겁니다. 중국한테는 J-10을 구매할 것처럼 얘기를 흘려서 중국으로부터 아마 모종의 이권을 챙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이터나 뭐 디플로맷 같은 유력 해외 언론사에 슬쩍 관련 내용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과연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아마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J-10 수출량이 한 4천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겠다고 한 아팔이 1억 9천만 달러가 좀 넘으니까 비슷한 성능의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J-10C가 또 꽤 뛰어난 활약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 차이에 이 정도 성능 갭이면 J-10도 괜찮은 선택지다 라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인도네시아가 지금 현재 중국과 난사고도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도네시아인데 의외로 중국제 무장을 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J-10은 검토 단계지 도입은 아닙니다. 도입을 하더라도 수호이 27을 대체하는 정말 한정적인 수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KF-21 협상에 J-10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한인이 정상회담 이후 인도네시아가 J-10은 그냥 아이쇼핑이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말 그대로 아이쇼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J-10C 최대 42대를 구매하는 방안이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보도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블러핑 또는 중국의 언론 플레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수량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인도네시아 공군은 서방제 전투기를 더 선호합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국가 부흥의 사활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협상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같이 담합해서 잘 체결을 했잖아요. 그 국가들은 서명을 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을 분수하겠다고 저렇게 이를 갈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있는데 중국제 전투기를 도입한다. 이건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지금 당장 운영 중인 F-16은 물론이고 양산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KF-21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미국 기술과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갑차나 대함 유도탄 같은 거는 몰라도 전투기 분야에서는 중국제를 도입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러시아제 수호이 계열 전투기들도 현재 미국의 대러 제재 때문에 부품 수급이 인도를 통해서밖에 조달이 안 됐는데 그나마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하고 있는 관세 전쟁 때문에 인도도 이걸 더 이상은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의치가 않아요. 중국, 러시아 측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선을 넘는 행동은 아마 이거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결코 이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말 그대로 아이쇼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KF-21 사업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다난타라가 뜻이 뭐냐 살펴보니까 저게 약자더라고요.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나, 뭐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그러니까 국가투자관리청의 준말인데 여기서 다야는 에너지나 힘을 뜻하고요. 아나가타는 미래를 뜻하고 누산타라는 인도네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2월에 출범한 국가투자 펀드예요. 주권투자 펀드인데 국영기업과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형 투자 프로젝트 뭐 이런 거나 산업 전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요.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 광업 지주회사, 국영 전력회사, 국영 통신회사, 뭐 소액 금융이나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국영은행, 국영 산업은행, 국영은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총 규모가 9,049조 러피아, 미화 5,716억 달러를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다난타라는 재생에너지, 뭐 첨단 제조, 다운스트림 산업, 식량 생산 및 식량 안보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이나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KF21 사업은 첨단 제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국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담금을 이 펀드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달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펀드는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성이 클 수 있다라는 비판이 존재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펀드의 존재 목적 자체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공동 생산하기로 한 KF21 물량 뭐 40몇 대 가지고는 경제 성장을 이끌 수가 없죠. 이걸 판매하더라도 한국과 공동 판매하는 KF21이면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뭐 이게 한국과 지분을 또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파이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네시아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 스스로의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난타라는 가능성은 있지만 KF21 사업의 해결책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외교적 성과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와 경제,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 걸 꼽을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정말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니켈 분야에서는 아마 세계 최대 매장국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이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되거든요. 그 외에도 보크사이트나 뭐 주석, 석유, 천연가스 등등도 상당하죠. 그리고 아직 상업화 초기 단계지만 히터류도 술라웨시나 칼리만탄에 매장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히터류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평소에도 쓰는 연필, 이런 목재나 팜오일 같은 농산, 임산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을 보다 값싸게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자원 수입처 다변화 전략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외교적 성과로서는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의 핵심 기술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균형 동맹은 북한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불균형이라는 단어에 좀 너무 많은 포괄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러시아의 핵심 기술이라는 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그 핵심 기술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공위성의 뭐 정찰위성의 광학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북한도 지금 SSBN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퇴역을 하고 있는 기존의 핵추진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공유해 줄 수 있다든지 또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거에 사실인데 거기서 드론이라든지 뭐 일부 전력들에 대한 재래식 기술 현대화 또 공군 전력 현대화에 대한 기술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굉장히 필요한 유의미한 기술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피 흘리면서 싸워주는 대가치곤 너무 불균형한 거 아니냐라는 발언이 시각에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수준을 퀀텀 점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의미가 있는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러시아에 지금 현재 파병했던 1차 파병 장병들은, 북한군 장병들은 복귀를 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직 러시아 현지에서 전장적인 훈련과 파병 후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는 북한군 병력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구하는 박사의 견해로는 북한의 신형 M2018 자주포가 러시아로 건너갔다라는 첩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포탄이 지금 넘어가느냐 마느냐, 155mm 포탄이 가느냐 마느냐를 지금 유럽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식별되고 있는 북한군의 신형 장비들이 있어요. M2018 엔로스라든지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식별이 되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170mm 곡산형 자주포를 밀어내기식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KN-24 같은 전술탄도탄 TBM들로 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에 대한 병력과 장비, 탄약 제공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북한산 탄도탄, 북한산 탄약의 신뢰성이 초기에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약이 언제 불발날지, 이 탄도탄이 쐈는데 어디로 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형 공산 오차가 1km 단위로 나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파견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협력의 수준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군사협력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지금처럼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 동맹으로서 참전했던 그 혈맹의 관계, 특히 군사조약에 의한 이런 서로 간의 군대를 파견해서 같은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싸웠다는 것은 대단한 결속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많은 기술을 주고 북한군을 데려다 썼는데 전쟁에 승리하지 못해서 푸틴 정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재건에 북한이 파견할 수 있는 인력 수준, 이 정도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너무도 필요로 하죠. 식량으로부터 천연가스,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기적, 장기적 차원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북중러 관계에서 북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소위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전략적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시뮬러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전략적 동시성의 개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이 수정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본인들의 생존 공간을 차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분쟁에 사실 지구박이의 역할을 하는 미국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항상 연루가 되어 있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탄약과 재원을 소모를 하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언제 침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란이 현재 핵무장을 시도를 하고 있고, 핵무장이 완성되자마자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여러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력은 그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만큼 소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은 통합억제 전략이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정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이들과 비공식적으로 조율된 도발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러시아나 중국으로 향해지는 미국의 시선이나 전략적 압박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탄도탄 사격 실험을 한다든지 뭐 ICBM 사격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행을 함으로써 러시아, 중국, 이란 이들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제공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들 국가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자원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러시아로부터는 직접적으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파병함으로써 한화 2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재원을 벌어들였거든요. 전사자 수당부터 해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글로벌 분쟁이 증가할수록 그 수정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생존 공간은 증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적으로 북한은 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북한에게 있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북한은 향후에도 고강도 또 단기 고강도 무력 도발이라든지 또는 저강도 무력 도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예전처럼 강하게 도발하지 않고 비교적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군사적인 계산에 따른 움직임인가요? 다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현재 비교적 도발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탄도탄 실험을 2번 정도 실시를 했고요. 지금 이 모습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8차 당대회의 결과를 지금 현재 추스려야 될 시점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시끄러워서 좋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김정은은 이번에 러우 전쟁 파병으로 벌어들인 특수 외에는 사실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항목들 중에 군사력 분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에서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러시아로 막대한 병력과 탄약을 지금 현재 파병한 상태에서 작년에 자강도라든지 북한의 주요 군수공업 기지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들을 충당하는 것이, 특히나 소모된 탄약들을 충원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 고강도 무력 도발을 통해서 분쟁을 해서 득될 것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본인들의 의도대로 한국 정부가 휘둘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면 다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연구 내용하고 좀 다르죠. 왜 그러냐? 아직 중국의 해군 전력들이 대만을 침공할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시 해협과 미야코 해협 일대를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해 함대, 남해 함대가 특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항모 전단이 함대함 결전을 치를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의 항모 전단은 함재기를 띄울 수는 있는데 그 함재기가 가장 중요한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준이 안 되거든요. 엔진 출력이 좀 미약하고 항모 자체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이라면 숫자라도 충분해야 되는데 일본의 제2호위 대군이라든지 미 7함대라든지 그리고 대만의 신형 잠수함인 삼천톤급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경멸할 정도의 수준이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륙 전력들을 실어나를 상륙 함대인데요. 이 상륙함들의 수준이 현재 중국의 합성 상륙 여단 1개 정도를 실어나를 수준입니다. 군용 상륙함 다 끌어오고 민간 바지선까지 끌어왔을 때요. 그런데 1개 여단이 상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대만군의 1개 군단과 싸우게 되면 대만군이 아무리 낙후돼 있어도 여단위 군단을 상대로 해안 교두보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탄도탄, 더 많은 드론, 더 많은 해군 함정, 더 많은 상륙 함대, 특히 상륙 함정들이 적어도 한 번에 1개 사단을 수송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버텨내죠. 그런 수준이 아직은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서 침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장기전을 끌고 가면 당연히 상대적인 군사력의 파이가 큰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조로 봤을 때
일본과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이 내용을 중국군 장성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총서기와 중국군 장성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마찰적인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군을 완전히 장악해서 숙군 작업을 하고 상륙함대를 준비하고 더 많은 함정을 찍어내고 이들을 전부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었을 때 2027년 해봤자 이제 2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북중러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안보 전략은 무엇인가요? 북중러의 동맹이 강화된다는 뜻은 신냉전 체제가 고착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진영, 서방 진영에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에 의한 동맹국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지금 전략적 자율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 동식성이라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미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 입장에선 자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제정치적 상황 하에서 우리는 북중러의 삼각동맹이 강화되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 역시도 한미일 삼각공조 및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특히나 한국은 정찰 감시 자산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적어도 동북아시아 분야에서만큼은 신호정보 수집은 일본이 최고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인간정보가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정보 영역에서 강점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북중러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특히 하이브리드 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4세대 전쟁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발적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KF-21은 현재 4.5세대지만 앞으로 5.5세대나 6세대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항공기 엔진도 우리가 자체 개발해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을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시간과 엄청난 또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5.5세대, 6.5세대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과연 사람이 조종하는 그러한 비행기가 앞으로 필요할 건가? 오히려 무인기가 훨씬 더 항공기로서의 성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체계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의한 또 원격 조종에 의한 그러한 무인기들이 앞으로 개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굳이 5.5세대, 6.5세대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원천적인 그런 질문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5.5, 6.5세대가 되면 그만큼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과연 5.5, 6.5세대 전투기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따져야 될 겁니다. 물론 국산화시켜서 외부의 도움 없이 모든 무기를 갖는 것은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돈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산화했다는 것도 사실은 외국 기술을 또 외국의 첨단 과학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5.5, 6.5세대를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갈 필요가 있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간다면 그 형태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우선 유인이냐 무인이냐 이런 것부터 잘 따져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다만 과연 거기에 따른 투자와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AI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활용한 동시 제작 방식이 생산 속도와 품질 향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나요? 큰 영향을 주죠. 그러나 이제 이런 고가의 장비를 만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항공기를 우리나라에서만 쓴다 그러면 100대를 쓰겠습니까? 200대를 쓰겠습니까? 저런 항공기를 수십조 원을 들여서
만들고 난 다음에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시설을 갖다가 AI 기반으로 하고 로봇을 사용한다 그래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을 갖다가 최첨단화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역시 수출길이 열려야 이 항공기의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또 향후 그 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항공기를 비롯해서 이러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할 때는 과연 수출 시장을 우리가 보고 할 수 있겠느냐, 수출 시장을 잘 보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으면서도 가격에 맞는 그러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 개선 등 KF-21이 실제 전투에서 기존 전투기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가요? 전투에 있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보다도 이러한 그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향후 항공기 개발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인기보다는 무인기가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무인기를 갖다가 통제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거기서 또 배우고 하는 그 과정에서 향후에 우리가 만들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무기체계에 충분히 도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돈도 좀 들고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무기 개발에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계약을 위반을 했는데 우리로서는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고 또 그들이 생각하고 또 기대했던 기술 이전의 수준이 과도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고 또 최초에 우리가 맺었던 계약 조건과도 또 괴리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금을 약속을 못 받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부담이 더 커진 거죠. 이러한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외국하고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번에 계약 위반으로 해서 우리한테는 상당한 부담의 증가로 왔기 때문에 항공기의 대당 가격도 이제 올라갈 것이고요. 그 항공기의 대당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전반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운용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조정을 할 높은데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할 때도 과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KF-21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수출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잘 보고 앞으로 이런 대형 사업을 구상할 때는 아예 파트너를 믿지 못하면은 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KF-21 관련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KF-21과 관련돼서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비행기가 어찌됐건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항공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시도는 해봤지만 성공한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KF-21이라는 전투기를 이게 뭐 4세대가 됐든 5세대가 됐든 4.5세대가 됐든 이러한 전투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성과가 어떻게 더 큰 발판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상상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될 거라고 했고 극히 일부분만 될 거라고 하신 분들이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우리 KF-21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만도 큰 그 성과죠.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과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비행기를 수출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봅니다. 이 비행기가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항공기 엔진은 또 외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기 엔진을 또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항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한국 내에서 소요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다 큰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주로 나가는 로켓 엔진까지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KF-21이 독자 개발한 비행 제어 시스템과 무장 통합 덕분에 실제 전투에서 어떤 장점을 갖게 되었나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기술이 100% 국산 기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로 해서 실제 전투에 있어서는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전투 체계를 개발할 때, 특히 그 무인기들, 또 차량 이런 거를 개발할 때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그 기술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었고 그 결과물이 조금 기대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상당한 그러한 잠재력을 키워놨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잠재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발전 그리고 안정,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런 그 안전을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우리 그 우방들하고도 더 많은 협조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현재 컬럼니스트, 그다음에 군사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군사 문제, 특히 세계 문제와 한미 관계, 또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